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작가의 카페에서 책 읽기 리영이 평전 읽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작가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오는 좋아하는 카페에서 소리내서 읽어도 되는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꺼지지 않는 이성의 불꽃이라는 부분의 챕터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장착하고요. 네, 보이는 환경이 안 좋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485페이지입니다. 결혼 40년 만에 작은 행복, 온수 나오는 집과 유럽 여행. 1994년 가을, 리영이는 경기도 군포시 3본 수리산 기슭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17년 동안 살아온 화양동 집을 정리하고 새로 마련한 한 아파트로 옮긴 것이다. 나이 6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구공탄을 떼는 낡은 집에서 욕탕이 있고 더운 물이 나오는 신식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누구보다 아내가 좋아하였다. 자신도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의 편리함을 느꼈다. 아파트로 옮긴 것은 신병치료의 목적도 있었다. 그동안 악화된 척추 디스크, 고혈압, 만성기관지염, 만성 C형 간염 등을 치료하고 요양하기 위해서였다. 리영이가 한양대에서 정년퇴직한 것은 1995년이다. 호적 기재가 늦어져 실제 나이보다 한 해를 더 대학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교직 생활에도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 2차례의 강제 해직 때문이다. 퇴임과 더불어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이듬해부터는 한양대 대학원 대우교수의 신분으로 이 대학과 끈을 이으면서 가끔 강의에 나갔다. 모처럼 한가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는 한길사에서 제정한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는 단재 문학상을 받았다. 꼬장꼬장한 성격이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신채호와 닮은 점이 많았다. 1995년 여름 역사 비평에서 마련한 대담 자리에서 오락도 안 즐기시고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가까이 고향 친구도 안 계실 텐데 심심하고 외롭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리영이의 답이 이렇다. 나는 평생을 두고 한 번도 심심하거나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의욕은 늘 있거든. 나는 20, 30년 동안 읽지 못한 책들도 서재에 쌓아놓은 채 있고 지난 연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요양하는 2달 사이에 장자크 루소의 참외록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원서로 여러 해 만에 다시 읽었어요. 아주 즐거웠고 다음에 읽을 것도 준비했지요. 이렇게 문학, 철학, 종교, 사상, 역사, 예술 쪽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심심할 틈이 없고 그런 면에서 난 아주 행복해요. 정년퇴직을 하였거나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하여간 어떤 계기에 의해서건 사회에서 일을 못하게 된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거나 심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납득이 안 돼요. 대담자 김동춘이 물었다. 탁월한 언론이시기 때문에 학자로서는 오히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은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강조하시듯 학자는 한 발 물러서서 멀리 바라보는 장점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 점에서 부족함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나도 태기를 해야 했거든. 나는 내 두뇌를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화투, 트럼프, 바둑, 마작 같은 놀이를 못해요. 내 두뇌로는 그걸 하다 보면 어차피 지게 마련이고 또 부족한 머리로 그런 것까지 하면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아예 안 배웠어요. 그래서 전문학자로서 몰두하고 깊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더 많은 대중에게 우선 다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영향을 줄 것이냐 했을 때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양쪽은 도저히 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내 경력을 알겠지만 나는 석사하기도 안 했어요. 김동춘 다시 요즘 젊은 기자들을 보면서 지금 언론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된 것 같은 조건에서 과연 이들이 선생님과 같은 정신을 갖고 언론계에서 버틸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에 비추어서 어렵겠다고 말한 리영이는 사실 진정한 뜻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자주적 통일에서의 길에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체제파 신문들이 군부나 극우 집단보다 더 나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수구 보수 언론의 적폐를 지적했다. 리영의 일관된 언론가는 보수 언론의 맹목적 반공 논리와 사대주의, 권력 추종과 기회주의 속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리영이 부부는 1996년에 결혼 40주년을 맞았다. 그의 본 부부는 40주년 기념으로 평소 가보고 싶었던 지중해로 떠났다. 마침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책의 인세로 여행 비용이 마련된 것이다.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스페인 등의 고대 문물 유적지를 20여일간 돌아봤다. 단체 관광으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일행 중 여행 전문가가 있어 여행사의 기성 메뉴에 따르지 않고 경로와 일정을 특별히 마련한 것이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중 지중해 문화유산을 살필 수 있었다. 첫 도착지 이집트에서는 최근에 개방되기 시작한 룩소르에서 파라오 20대에 걸친 4000년 왕조 문명의 유적을 보고 경탄의 연속을 토하고 나일강 건너 서쪽 대안의 4000년 역대 왕조의 왕과 왕비의 지하 무덤에서는 인간의 권세와 영화의 무상함을 보았다.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는 비잔틴 제국 멸망과 함께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서도 이교도 동방 정교의 본산인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을 파괴하는 대신 오히려 더 중축하고 보호한 것을 보면서 이슬람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꼭지입니다. 489페이지. 리영이가 여전히 비종교인일 수밖에 없는 까닭. 필자는 2010년 5월 리영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문병하면서 결례를 무릅쓰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혹시 병세가 악화되면서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가 몇 해 전에 쓴 무종교에 대한 글이 떠올라서였다. 리영이는 무신론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나는 아직까지는 신앙으로서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라는 말한 까닭은 내 나이가 올해 65인데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장담할 순 없다는 뜻에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무종교로 살다가 죽음에 임박해서 무슨 거사니, 무슨 베드로니 또는 무슨 신도로 둔갑할지는 알 수 없다. 아마 그렇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저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어주고 불러준 그대로의 이름으로 생명의 위대한 어머니인 땅으로 되도록 할 것이다. 리영이는 이 글을 1994년 봄에 썼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뒤 혹시 아직까지는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여 물었지만 그는 병상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바뀌지 않았다. 리영이는 6차례 구속되어 혹독한 신문을 받으면서 종교와 관련된 심한 불이익을 당했다. 그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종교와 거리를 두었는지 모른다. 한때 황당무계한 광신적 반공주의 군부 독재 시대에는 그 문제 때문에 중앙정보부 요원들, 경찰의 대공반 조사관들, 심지어 형무소의 교독과장하고도 많은 입씨름을 했고 괴로움을 당했다. 종교가 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면 곧바로 그럼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라는 대꾸가 돌아왔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사건의 신문조사에서 무종교자는 자동적으로 공산주의자로 치부된다. 종교가 없어? 빨갱이가 틀림없구만. 그 후부터는 일체의 항변이 소용없다. 어떤 지성적 논리도 지능 발달상 치매증 환자인 그들에게는 헛소리일 뿐이다. 무지하고는 싸울 길이 없다. 지난 반공 군부 독재의 암흑시대에 이런 경험으로 시달린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리영이는 감옥에서 수인들이 일요일에 각자 신앙에 따라 교회, 성당, 법당으로 갈 때 종교 관련 책을 읽었다. 원효의 대승기 신론소와 휴정대사의 성가기광 그리고 구약성서 등을 읽었다. 종교 소적을 읽으면서 신심과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현실 사회에서 기독교 불교가 보여주는 추태에 분노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너무도 쉽게 하느님과 부처님을 버리고 황당무계한 천황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섬긴 기독교계와 불교계가 친일 부역자 노릇에 이어 역대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데 대한 리영이의 반감은 오래된 것이다.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20년, 30년 장기 복역한 미전향 공산주의자들처럼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도 신을 버리지 않는 신자, 십자가의 침뱉기를 거부하는 신자만이 감히 신자니 교도라고 종교인을 지칭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자신이 없으므로 나는 지금도 종교가 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대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리영이는 종교와 관련하여 여러 편의 글을 썼다. 그는 아직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를 말하며 종교와 신앙 앞에서 망설이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 종교와 독선을 말하고 예수와 부처의 신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통찰했다. 성직자의 삶과 죽음, 육체와 소유를 통해 종교의 본질을 살피고 법정 스님이 명동성당에 간 뜻을 말하면서 진정한 종교인의 길을 살피고자 했다. 대부분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쓴 종교 관련 단상이다. 본격적인 논설, 평론이 아닌 비교적 가볍게 쓴 글이다. 리영이는 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종교 관련의 글을 썼을까?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에 맞춰 종교계도 변신의 몸부림과 함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원고 청탁 매체가 종교지였던 것도 이유일 것이다.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예수와 부처의 사상과 행덕을 기리는 데는 남에게 빠지지 않으려는 사람이지만 그 두 분의 이름을 빌려서 행해지는 제도화된 종교와 종교 형식은 경멸한 사람이다. 어쩌면 그렇게도 추악할 수가 있을까? 세속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된 종교들, 어쩌면 그렇게도 잔인할 수 있을까?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잔인무도한 행위를 본 뒤로는 차라리 신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도 하다. 비신자 리영이는 마치 파스칼의 팡세와 같은 종교에 대한 전문가 못지않은 글을 썼다. 긴 평론이지만 한 대목씩 떼어놓으면 종교 아포리즘이다. 나는 마르크스처럼 종교가 반드시 계급적 아편이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프로이드처럼 종교는 기가 약한 사람들의 환상이라고 멸시하지도 않는다. 그렇긴 하지만 인간이 나고 병들고 괴로워하고 죽어야 하는 동물인 까닭에 가지고 싶은 것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경지, 병이라는 것을 앓을 줄 모르는 상태, 오로지 행복하고 평안하기만 한 삶, 한 번 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인생과 같은 염원을 관념화하여서 그것에 신, 하늘나라 또는 극락의 이름을 붙였으리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인간의 두뇌가 초월자의 전능을 찬탈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바로 신의 권능을 찬탈하려는 그와 같은 언동이 이단과 정통을 가릴 것 없이 어느 종파, 어느 교회에서나 일반화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하느님을 위해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가 과학이어서는 안 되는 만큼 종교가 마술이거나 미신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교에는 종교를 미신화하거나 건강한 사고를 병들게 하는 아편성 성분이 치사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종교를 위해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인간의 일과 신의 일을 무절제하게 혼돈하니까 종교가 마술이 되고 미신이 되어버렸다. 입학시험 때마다 교회와 사찰에 재물이 쌓이고 그 결과 이른바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다. 하느님과 불타 또는 알라와 여호와는 병을 고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돈을 버는 일 따위를 인간의 머리와 노력에 위임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신에 대한 인간의 칭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실해지려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현세를 경시하는 종교 일반의 교리와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육체가 밟고 살아가야 할 땅은 지옥이고 하늘 어딘가에 천당이나 극락이 있다는 발상부터가 황당무계하다. 우주를 둘로 나누어서 하늘의 신성과 영혼을 부여하고 땅을 추악함과 순간으로만 여기는 사상부터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가 신을 창조했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오히려 논증하는 결과가 된다. 하늘과 땅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 다만 하늘에 신성을 부여한 것은 고대인에게 하늘은 결코 오를 수 없는 곳이며 천둥번개가 치는 불가사의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과학은 그 불가사의를 해명하게 되었다. 적어도 초월자와 절대자의 정신에 충성을 맹세하는 수도사는 자기가 먹고 입을 것을 남의 보시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육체와 땀으로써 직접
공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중국 선문총림의 조사 백장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 삶으로 유명하다. 그에게는 노동이 바로 수행이었다. 나는 노동과 수행을 하나로 통일시킨 신앙생활이 아니면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성당이나 교회나 사찰의 외형적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위선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아직 성당이나 교회나 사찰에 가지 못한다. 리영이는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어느 유신론자보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감옥에서는 종교 관련 고전을 많이 탐독했다. 6.25 전쟁 때 전방에서 복무할 때 강원도 신흥사에서 군인들이 불경 목판을 뜯어내 불태우는 것을 저지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살려내기도 했다. 연대본부 지휘본부에 앞서 도착한 본부중대 병사들이 몸을 녹이려고 절 안팎에 여기저기서 활발 불을 피우고 있었다. 불이 반가워서 지프차를 세우자마자 요란스럽게 타는 한쪽 불 둘레에 서성대는 병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장작이나 나뭇가지로 불을 피운 줄 알았더니 돌과 도끼, 삽 같은 것으로 마구 빠개진 불경 목판 더미가 타고 있지 않은가. 절 안에서 경판을 둘러매고 사천왕문을 분주히 드나드는 병사들과 돌을 높이 들어 내리치는 병사들의 모습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불빛이 비쳐 마치 영화에서 본 옛 해적들의 그악스러운 노획물 처분장처럼 보였다. 경판은 조각이 나고 연방 불 속에 던져 넣어졌다. 나는 연대 전방 지휘관인 부연대장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귀중한 결의의 문화재가 희진되고 있으니 즉시 불을 끄고 모든 경판을 회수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했다. 타다 남은 경판은 조각까지 주어서 본당 좌측에 있는 판고에 차근차근 도로 꽂아 놓도록 하였다. 사실은즉 나는 불교 신도도 아니었으며 어떤 종교도 없는 청년이었다. 신흥사라는 사찰의 문화사적 가치를 아는 바도 없었고 신흥사의 경판이 무슨 경이인각이며 어느 시대에 제작된 어떤 역사적 유래가 있는지 따위를 알 리도 없었다. 리영이는 무신론자이고 역사의 필연성이나 결정론 따위를 믿지 않는 냉철한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다. 그의 많은 글, 연설문을 읽으면 친사회주의자란 딱지는 편견이거나 우상들의 색칠하기다. 그의 사상 신념의 궤적을 살필 때 나는 어쩐지 자본주의 자유 및 물질적 우월성과 사회주의의 도덕적 가치를 지혜롭게 배합하는 것이 최선 아니더라도 차선의 해답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 잘 나타난다. 라는 말에서 잘 나타난다. 제3의 길을 실험하고 있는 북유럽식 수렴 모델이다. 중국의 개방 뒤에 나타난 범죄증과 북한의 폐쇄성, 구소련과 동독 등 사회주의권의 인권유린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도덕적 타락과 물질주의, 범죄, 국가폭력을 질타해왔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병폐와 질환의 치료제 역할을 해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우려했다. 리영이는 1998년 2월에 업보는 당대에 오는가라는 글을 썼다. 연구 논문이 아니고 단평이다. 평소 뉴스와 동물의 왕국 외에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지만 당시 인기 드라마 용의 눈물을 일요일에 몰아서 시청하면서 느낀 소회를 적은 글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고려 왕조를 뒤엎고 충신들을 죽인 이성계, 그의 아들 방언이 군권을 장악하고 고륙을 살해한 형제의 난을 지켜본 무학대사가 업보를 두려워하라고 충고했다. 그럼에도 대량 사륙을 자행한 고사를 상기하면서 마침 박정희의 아들 지만이 마약 상습 복용자로 검찰에 체포되어 가는 뉴스를 보고 업보에 대해 쓴 것이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에 황군의 장교가 되어 일제 충성을 바치다가 해방 뒤 한반도의 대세라고 여겨 남로당에 가입한다. 하지만 군정당국에 체포된 뒤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목숨을 구걸한다. 이후 열렬한 반공주의자가 된 그는 쿠데타로 집권한 뒤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고문하고 투옥하여 그들의 가슴에 피가 맺히게 하더니 끝내 그가 가장 총애하던 부하의 총을 맞고 비명에 갔다. 게다가 그의 하나 있는 아들마저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 리영이 이런 박정희의 처지를 보고 업보를 상기한다. 민족 반역자들을 중용하면서 12년 백색 독재를 자행한 이승만이 4월 혁명으로 쫓겨난 패태, 자신의 장남을 이승만에게 양자로 바치면서 호가호위한 이기붕이 그의 아들의 총에 맞아 일가 집단 자살에 종막을 구한 업보에 대해서 쓰면서
업보는 수억 겁년 뒤에 후손에게 오지 않고 바로 자신과 아내와 자식에게 일시에 왔다며 역사의 엄숙성을 상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서 무학대사가 타이르는 업보는 수억 겁년 뒤에 윤회로 나타나는 것일 테지만 권력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라고 부연한다. 리영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과거 아닌 현재 그리고 미래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이런 상념으로 망연히 앉아있는 나의 눈앞에 1980년 5월에 전라도 광주가 떠오른다. 현대판 절대왕국을 꿈꾼 또 다른 어설픈 권력자에 의한 일대 도살의 장면과 피바다가 펼쳐진다. 그리고 참회의 신용을 하고 있는 광주 학살의 주인공의 그림자가 보인다. 네, 이제 497쪽. 퇴장선에도 불구하고 펜을 내려놓을 수 없는 까닭이란 꼭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사회평론 길 1997년 1월호에 실린 리영이의 신년 대담은 그의 근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대담자 정범구는 내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영원한 소년이란 감성적인 제목을 붙였다. 이 대담 말미에서 리영이는 조금 남은 와인잔을 가리키며 자신의 역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내가 생각하고 글을 쓰고 했던 시기가 이를테면 양체제 간의 이데올로기, 세계관, 철학의 대립 속에서 인류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찾아내고 모색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적 시도랄까? 시험. 이것이 일단 끝나고 이제 자본주의적 해석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 그렇다고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후쿠야마식의 천박한 역사관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자본주의적 시대에서 이건 뭐 내가 할 필요 없는 다른 사람의 본령에 속하는 것일 테고 또 어느 정도 이성적인 낭만적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을 통해 단순히 현실적 효용과는 다른 차원에서 어떤 희망을, 이상을 찾는 것이다 보니 나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개인적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그 시기가 지난 것 같고 해서 멈췄습니다. 리영이는 이 대담에서 자신은 6할의 저널리스트, 4할의 아카데미션이라고 말하고 10년 뒤의 변화보다는 10분의 1이라도 당장 현실에서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불면불유의 각고의 생활이었노라고 회고했다. 정범구는 대담을 마치면서 비이성과 맹신의 정글 속을 포효하며 싸우던 투사 리영이, 초겨울 오후의 햇살에 비친 리영이 선생의 옆 얼굴에서 아주 수줍은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리영이의 내 시대는 끝났다는 퇴장 선언은 시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구냉전 세력의 전쟁 부추기가 강화되고 국가 부도의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시대의 이성이 마음대로 침묵하거나 절필을 할 수는 없었다. 1992년에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 연락대표부가 개설되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5년 뒤인 1997년 초 주한 베트남 대사 응웬 푸비는 리영이에게 베트남 건국 기념 파티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보냈다. 반가우면서도 당혹스러웠다. 대사와는 생면부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리영이는 어떻게 자신에게 초대장을 보내게 되었는지 대사에게 물었다. 그는 대사로 임명된 뒤 한국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군 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주의 베트남을 옹호하는 글을 쓴 유일한 인물이 리영이임을 알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노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리영이는 대사에게 한국군이 베트남 인민에게 입힌 엄청난 피해를 사과하고 한국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베트남 군인의 자녀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사과하는 의미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추천을 의뢰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했다. 1997년 12월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김대중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는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였다. 5년 전 김영삼의 집권은 군부 세력과 합세하고 여당 후보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32년 만에 민간정부 수립이긴 하지만 여야 정권 교체는 아니었다. 4월 혁명 뒤 민주당의 집권은 혁명의 산물이었다. 리영이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순수하게 선거를 통해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지켜보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1980년 5월에 엉뚱하게 함께 얽혀서 옥고를 치룬 김대중의 당선은 여러 면에서 반가운 일이었다. 특히 그의 전향적인 대북인식과 3단계 3원칙 통일정책은 기대해 볼 만한 비전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국제적인 식견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고심도 적지 않았다. IMF 국난을 비롯하여 박정희 쿠데타 이래 집권하면서 기득권을 향유해온 수구 세력과 영남 지역 패권주의가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로 들어서는 김대중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려되었다. 그래서 펜을 들었다. 새해가 밝았다. 1997년의 낡은 해와 함께 5년간의 부패, 무능했던 정권은 가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야의 정권 교체에 의해서 새 지도자와 새 정권과 함께 1998년의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새 대통령과 국민들 앞에는 당장 축복보다는 부도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가공할 재앙이 가로막고 있다. 그것은 해방 뒤 반세기 역사에서 6.25 전쟁에 버금가는 국민적 시련이다. 우리가 직면한 이른바 IMF 국난을 최단 시일 안에 극복하여 웃음으로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권 이래 40년에 걸친 누적된 온갖 썩고 일그러진 작태들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그것은 살을 깎는 아픔을 수반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 국가적 고통을 견디려면 새 대통령과 국민의 일체감과 둘째로 대립적인 지역 분열의 재화합이 선결 문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바로 국민화합이다. 리영이는 김대중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인 1998년 1월 초 한겨레에 광주라는 시론을 썼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영남과 호남의 유권자는 이해찬과 김대중으로 갈렸고 영남 세력 일각에서는 김대중의 당선에 앙앙불락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군사 독재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역색, 지역 감정은 가장 첨예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해가 걸린 보수 지식인 언론인들은 노골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진보 지식인 언론인들은 방관하거나 침묵했다. 그러나 리영이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리영이는 주저없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전북대 교수 강준만 말고는 어느 지식인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의제였다. 국가의 권력과 돈과 지위와 혜택을 독점한 영남 정권은 호남 배척의 보조수단으로서 호남 이외의 다른 지역과 그 주민에게 약간의 혜택과 지위와 돈과 권력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들을 동반자로 만들었다. 이로써 휴전선 이남의 손바닥만한 땅에서 전라도 사람을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부도덕한 지역적 동맹이 형성된 것이다. 이 동맹 지역 주민들은 호남인들이 자기들끼리 또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을 두고 전라도 지역주의라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인사관계 구조에서 말하자면 호남의 지역 감정이란 영남인들과 그들의 수혜자격인 그 밖의 지방인들의 경상도 지역주의가 강요한 결과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경상도 사람들은 그들이 독점한 국가 권력의 위력을 얻고 전라도 사람들을 마치 불가촉 천민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 허위의식으로 일부의 지각 없는 경상도 주민들이 마치 자신들이 선민인 양 착각하는 오만의 악덕에 빠진 경향이 있었다. 경상도 주민들은 그들이 메시아로 여기는 박정희 씨와 전두환 씨가 전라도 주민의 메시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악랄한 수법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마땅할 것이다. 1973년 8월 박정희 정부에서 중앙정보부 공작에 의한 일본에서의 김대중 납치 및 살해기도 사건의 진상은 25년 뒤에야 흉계의 일부가 노출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1980년 5월에 전두환의 광주시민 학살은 그 일련의 범죄 행위의 클라이맥스이다. 이것은 독일 나치 권력 집단의 유대인 학살의 축소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 출신 김영삼 정권 5년에 이른바 왕년의 TK로 불리던 경북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경남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불만이 크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동정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30년간을 권력과 돈을 독점했던 TK 경북 출신들이 불과 5년간의 푸대접에 격분할 때 한 번쯤은
40년 가까이를 영남 지배의 나라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삼켜 했던 호남인들의 심정을 생각해 봄직하다. 많은 호남인들이 직장에 남기 위해서 또는 일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호적을 바꾸었거나 전라도 사람이 아닌 척하며 살려고 애쓰는 경우를 나는 수없이 알고 있다. 그들은 3등 국민의 처지였고 내국 식민지적 멸시를 당했다. 주장할 의견이 있어도 참고 소리를 거두었다. 그것은 동포 집단의 큰 부분에 강요된 자기부정이고 현대적 소외였다.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새로 선출된 호남 출신 대통령 당선자는 보복 금지와 국민화합을 제1 정책으로 내세웠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영남과 호남을 뒤덮었던 오만과 원한과 갈등의 구름이 하루속히 말끔히 거치기를 온 국민은 바라고 있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한 구제금융이란 국난 극복도 21세기의 희망도 아득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나라의 따뜻한 양지를 독차지하여 호남 지역 주민들에게 음지의 삶을 강요했던 영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먼저 자발적인 자기 비판과 반성의 소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네, 다음 곡지는요. 503페이지에 못다 이룬 귀양의 슬픔, 준법 서역의 굴레를 벗긴 기쁨이란 곡지입니다. 리영이는 수평적 정권교체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의 화해 협력 분위기가 감돌면서 1998년 11월 10일 그동안 꿈에도 그리던 고향 방문에 나섰다. 베이징을 통해 가는 일주일 동안의 북한 방문이었다. 53년 전 헤어진 형님과 둘째 누님의 생사 확인을 위해 북한 당국의 개별 초청으로 이루어진 방문이었다. 1989년 북한 취재기자단 방북을 기획하다가 좌절되고 옥고를 치른 지 11년 만이다. 한겨레 신문사의 부속 사업기관인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라는 북한 어린이 돕기 구호단체가 자기들 사업 때문에 가려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당신네들이 올 때 리영희 선생을 모시고 올 수 있느냐고 묻더래요. 내게 그런 의사를 전하기에 나는 작은 누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통일원에 북쪽의 의사를 전달하고 접촉 허가서를 받았지요. 가서 보니까 북쪽 당국자들은 일단 나를 별도로 모시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안전을 위한 경계선을 내 주변에 치고 행동했어요. 무슨 구실이라도 잡히면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북 정부 당국에 형님과 누님의 생사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한겨레 사장이라든가 누군가 있게끔 배려했어. 나는 문익환 목사처럼 낭만주의자가 못 돼요. 용기도 없는 사람이야. 다만 냉철한 현실 감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사람이니까. 형님은 정전 후인 1957년 장질부사로 돌아가셨고 작은 누님은 내가 평양을 방문하기 5년 전에 65세인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됐어. 누님의 아들인 조카가 평양 고려호텔에서 만나보고 왔어요.